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도력을 인정해 줄 만한 나라가 어디인가? 이런 모든 설문에 거의 독일이 1등입니다. 독일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유태인 학살 누가 일으켰어요? 전부 독일이죠. 유럽 문제는 항상 독일 문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독일이란 나라는 유럽 안에서 공포의 대상이고 상당 정도 많은 나라가 독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죠. 히틀러의 독일, 그 시대에 우리가 봤던 독일인들과 오늘날 이렇게 다른 독일인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 과정에 뭐가 있었겠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뭐에 대한 시위일까요? 지난 2020년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약 15,0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독일 정부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처음으로 이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 베를린, 뮌헨, 쾰른, 라입지히 해서 중요 도시 40군데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난민 수용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왜 난민을 2,700명만 수용하느냐? 15,000명 전원을 수용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시위를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신문에서 읽고서 순간적으로 어땠을까요?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아직도 지구상에서 이런 인간들이 살아있구나. 요즘 날처럼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세계에서 완전히 소멸한 이러한 시대에도 이러한 시민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독일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수입해 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을 수입해 오고 싶어요. 저는 BMW나 벤츠나 포르쉐나 폭스바겐 이런 좋은 독일 차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조금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번듯한 성숙한 민주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많이 사는 그러한 미래가 제가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이런 시위가 있고 나서 독일에선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독일의 대통령 슈타인마이어라는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독일 국가 중에서 오늘날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최고의 독일. 이 말이 뜻하는 건 뭐예요?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아니면 군사력이 세졌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독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한 7년 정도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 무렵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시위를 합니다. 이 지구여포라고 하는 아마존이 죽어간다, 이것을 살려내라, 이런 걸 아이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런 데모를 해요. 좀 충격받았어요.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데모잖아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서 1990년대 무렵에는 이 아웅산 수치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군인들이 이 재야 지도자를 가택연금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의 초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가택연금되어 있는 정치인의 민주적 권리를 인정하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벌써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이 지구의 고통, 또 전 세계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벌써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베를린에 가서 이 아이들을 우연히 만나서요, 이 아이들이 내세운 게 이겁니다. 어떠한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구호를 들고 쫙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당시에 베를린에서 많은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베를린에 온 거예요. 근데 베를린 정부에서 그중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강제 송환을 한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보고서 불법적인 인간? 그런 게 어딨어? 이것은 베를린 시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 인권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카인 맨 슈이스 일레갈, 어떠한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하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베를린 교사회에서 교사들이 바로 성명을 냅니다. 어제 있었던 아이들의 데모, 그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우리 교사들은 이 아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베를린 교육부, 베를린 시에 있는 시 교육부에서 한 2, 3일 지나니까 또 성명을 내요. 우리 베를린 시 당국에서는 이 아이들의 주장과 교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베를린 시는 난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 계획을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를린 시에서는 바로 철회는 안 하고 이 계획을 유보한다는 걸 며칠 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게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왜 난민을 2,700명만 받느냐, 15,000명 전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새로운 독일인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가능했을까요? 유럽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의 역할을 한 것은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나 바로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입니다. 독일에서도 이 68혁명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요. 이 68혁명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독일이 된 것입니다. 68혁명이 있고 나서 독일에선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독일이 생성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교육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이 새롭게 자라난 새로운 독일인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독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독일의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이념이 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것이 당시의 70년대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여러분, 68혁명 이후에 독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과거 청산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청산. 우리가 오늘날 독일 하면 과거 청산 잘한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일본이 과거 청산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독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예, 이것은 68혁명 이후의 독일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치즘의 과거를 청산한다 했을 때 나치즘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의 핵을 이루는 게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정글이고 그 안에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가 작동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우월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탈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파시즘 이데올로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대체로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이것이 바로 당시의 제국주의 사회학의 핵심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셜 다윈이즘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바로 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경쟁의 정글로 보는 이러한 관점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 청산의 일원으로서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부터 경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 학교에서는 등수도 말하자면 석차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비교해서 몇 등 줄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교육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독일 교육입니다. 그러면 대학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때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고, 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붙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쟁 교육을 야만이라고 보고 경쟁을 최대한 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독일을 만든 핵심적인 말하자면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경쟁을 안 시키면 아이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그렇습니까? 지금 독일이 학문적인 수준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가 돼서요? 아니죠. 학문 분야 노벨상을 한번 따져보세요. 독일은 오히려 70년대 이후에 학문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독일의 학문이 떨어져요? 천만의 말씀. 독일의 학문은 지금도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수준 높은 학문을 구가하고 있죠. 그것은 경쟁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경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높은 학문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한 명도 없는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 안 시키면 하향 평준화되지 않느냐? 그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하향될 교육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향이 돼요? 그 다음에 68혁명 이후의 교육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판 교육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국 교육에서는 전혀 없는 그러한 교육인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비판적 사유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정답을 달달달달 외우는 아이들을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파쇼 교육이에요. 그저 사유하지 않고 달달 외우는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비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독일 친구 있죠?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첫 교시에 들어오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할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비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 대신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꼭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이 말을 한국 교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의 교육, 이런 비판의식이 전혀 없는 이런 류의 교육은 그야말로 죽은 물고기를 양성하는 교육인 거예요.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